우리가 이제 중세 예신학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중에 서점에 가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중세에 관해서 하면 보통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음 중세 신학과 철학이다 이렇게 딱 구분 지은 이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중세 신학과 철학이라고 구분 지은 것도 이게 나중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의도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냥 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뭐 중세에 있었던 신학과 철학을 강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중세의 신학과 철학이라는 강의 제목 자체가 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 제목 자체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왜 내가 이 강의 제목을 중세의 신학과 철학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길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세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할 중세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 중세 언어, 중세 유럽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도 조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중세라고 하면 흔히 중세는 서유럽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중세를 서유럽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세를 지중해, 그 다음에 우리가 근동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유럽 중심적인 표현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 그래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는 곳과 근동, 이 지역에 있었던 중세를 주로 다룰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요곳의 중세입니다. 중세, 유럽과 근동의 중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금 하려는 것이 서유럽 중심에 있었던 중세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좀 이야기해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복잡해집니다. 언어가 왜냐하면 보통 서유럽 중심이라고 하면은 라틴어거든요. 서유럽의 고전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고 해보면 벌써 고전어가 확대가 됩니다. 유럽이라고 하면 헬라어가 포함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고대 철학은 헬라어로 구성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고대 후기에 오면 키케로나 이런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구사하지만,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라틴어를 구성하지만, 그 이외에는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헬라어를 가지고 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소피스테스 뭐 전부 다 헬라어를 가지고서 철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어 철학이 로마 제국이 되면서 로마에 번역이 돼 들어가요. 로마에 번역이 되어 들어가면서 키케로 같은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키케로의 철학,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면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뭐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저도 그중에 한 일원인데 키케로의 글을 읽습니다. 라틴어로 키케로의 글을 돌아가면서 이제 한 문단씩 번역하면서 읽는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헬라스 철학을 매우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을 굉장히 동경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은, 우리가 로마 하면 철학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로마 하면 철학이 안 떠올라요. 로마 하면 힘이 세가지고 굉장히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인도 북부까지, 아니다, 인도까지는 아니라도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를 다 정복하고,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것도 반이나 정복하고,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진나라 같은 곳이 진나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처음 접했을 때, 거기가 뭐냐 합니까? 이게 라틴어로 친나거든요. 친나. 진나라라는 뜻입니다. 차이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나라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중국의 국호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진나라가 망하고 몇 번이나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진나라입니다. 아직도. 그게 라틴어로 친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발음하면 이게 차이나가 돼요. 영어로 발음하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꼬레아잖아요. 꼬레아. 근데 꼬레아 낙하는 꼬레아라는 게 라틴어 이름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던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의 친나 옆에 있는 한 나라를 알게 됐는데 그때가 뭐 약간 고려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라고 부르는 거죠. 고려. 고려를 라틴어로 쓴 게 꼬레아입니다. 꼬레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을 거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아직도 자기가 처음 접했을 때 식으로 이름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의 국호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약간 기분 나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나라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호칭이 진나라입니다. 차이나, 차이나.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이제 라틴 사람들이 라틴어로 일본을 부를 때 일본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야포니아거든요. 야포니아. 그러니까 이 야포니아가 라틴어 어미를 빼버리고 남으면은 JAPAN이 됩니다. 그게 저펜이 돼요. 그 일본 이렇게 야포니아를 그 라틴 발음으로 하면 야판이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영어 발음으로 예쁜 저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저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니폰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니폰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이름은 니폰이지 우리를 저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중국이나 우리도 사실은 중국이나 우리도 쟤들도 중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 이름이 국호가 따로 있고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꼬레아죠, 꼬레아. 그죠? 그러니까 저 북한도 꼬레아고 우리도 꼬레아고. 근데 신기하게 또 유럽 애들은 자기가 나라 이름 바뀌면 다 다르게 불러주죠. 자기가 나라 이름 바꾸면 다 다르게 불러줘요. 근데 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제국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진나라부터 제국이 되어져서 진나라부터 황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황제. 그래서 실제로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그죠? 황제가 곧 천자 아닙니까? 천자. 그죠? 천자하고 황제인데 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옥황상제 맏아들이잖아요. 그 문헌상으로 옥황상제 맏아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죠. 옥황상제가 신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종교적 존재가 동시에 그 이제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황제가 되어버린 거죠. 천자가 곧 황제가 되어버리는 나라.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는 나라가 이제 제국이 되어버린 게 단순히 이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된 게 진나라인데 그러한 형태의 국가가 유럽에는 뭐가 있냐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아시아식으로 동아시아식으로 이야기하면 로마는 황제의 나라입니다. 황제.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이야기했죠.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가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의 이성계가 자기가 조선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천자라고 그런 거지 내가 천자니까 조선의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 황제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맨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가 됐다기보다는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의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는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 시키잖아요. 그렇게 로마 제국하고 그 이제 그 진나라 같은 경우는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왕권하고 신권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행정의 권력을 국가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국가 권력을. 그렇기 때문에 중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황의 힘이 더 세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그 중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은 피식 웃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등장하게 됐냐면 중세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근대나 르네상스 시대 사람이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뭐야 하면 중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거는 중세 사람들이 현재를 표현하기 위한 말로 중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중세가 뭐냐 하면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 이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속사, 그리스도교의 구속사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 성자가 이렇게 부활 승천했다. 그리고 나서 성자가 다시 예수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러 오는 그 사이의 시간을 중세라고 그럽니다. 중세인들이 생각한 중세는. 그렇기 때문에 중세인들이 생각하는 중세는 아직까지 중세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최후 심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까지도 무슨 뭐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막 아마겟돈의 시대가 열리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세의 관념대로 생각하면 지금 또 중세입니다. 지금 또. 그런데 근대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 똑같은 말 중세라는 말로. 왜냐하면 근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제일 완성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이성적 존재다. 지금 인간 역사상 가장 완성에 이르러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옛날 고대와 이성을 조금 방해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가 있는 중세, 그리고 그 중세를 신앙을 극복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된 바로 근대, 그 시기를 구분하면서 근대 이전에 신앙을 가지고 이성이 침묵하고 있던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에 왔다라는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중세를 과도하게 비이성적 시간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과도하게. 그런데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야, 중세는 사실은 그렇게 비이성적 시대가 아니야. 중세도 지금이나 똑같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야. 그럼 신을 믿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온통 뭐 정신이 다 팔려 있다? 그럼 지금 또 자본주의 사회 시대에 사람들이 돈 벌려고 전부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신을 향하던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거는 사실 같다. 그러니까 중세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중세에 대한 아주 거대한 작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움베르토 에코입니다. 움베르토 에코. 그러니까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이제 소설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사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중세의 전문가입니다. 그 소설가라기보다는 소설을 썼지만 소설을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고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저같이 중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장미의 이름을 딱 읽는 순간 그 실존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일반 분들이 보면은 그냥 뭐 소설같이 보이겠지만 제가 보면 거기 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토마스 철학학교 오캄 연구소잖아요. 오캄의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오캄은 고향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제 뭐 저보다 한학을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 20대 때 이렇게 그 한학 공부하는 모임에 가면 저 이제 대구니까 대구 이 부근에서 그런 공부를 하면 보통 퇴계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성학십도 저도 지금 제 방에 요 보면은 성학십도가 조선시대 그 석판본으로 이렇게 돌을 깎아서 거기로 새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제 앞에 있는데 거기 이제 성악십도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도 지역 이름에 성씨를 붙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저를 그렇게 뭐 영덕 사람 유씨 이렇게 부르겠죠. 그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서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오캄이라는 말은 오캄은 런던에서 리딩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캄 사람 윌리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캄은 지금도 있고 그 오캄에 살고 오캄에서 태어난 거죠. 살았던 것보다 우리도 산 것보다 태어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캄에서 태어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윌리엄입니다. 근데 장미의 이름 주인공이 누구예요? 윌리엄 수사죠. 그래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사실은 그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그 탐정 같은 그 수사가 오캄이라고 그랬어요.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오캄을 전공하니까 전공을 하고 오캄으로 논문을 쓰니까 오캄을 보면 오캄하고 너무 닮았는 거예요. 오캄하고 너무 닮았어요. 오캄의 철학이 투영되어 있어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중세 철학을 공부하고 장미의 이름을 읽으면 장미의 이름이라는 저 소설의 재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 단테의 신곡처럼. 신곡도 신곡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면 뭐 이슬람 철학자도 등장하고 뭐 교황도 등장, 그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실존 인물인 것처럼 실제로 장미의 이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장미의 이름을 읽어보면 장미의 이름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구나. 아,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러면은 그 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중세라고 하면은 아, 중세는 그렇게 이성만 더 높은 시대다. 아니, 움베르토 에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 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 장미의 이름 소설 아니면 영화를 봐도 되고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새로 찍은 드라마도 TV로 뭐 했었어요. TV로 몇 부작으로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윌리엄 두 사람 매우 치밀하게 치열하게 막 이성적으로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권위에 고개 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권위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데에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아,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따져보자라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그 자기가 가장 발전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그럼 그들보다 지금 우리는 더 발전돼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최고 끝에 와 있다. 더 이상 가장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그러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는 별로 배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발전되어 있는 역사의 끝에 와 있는데 과거에서 뭘 배우겠어요? 내가 이미 끝에 와 있는.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대나 중세는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인이나 중세인은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 미완성의 존재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애쓰는 존재라고 현재를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개념을 그 중세와 근대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대는 자기가 최고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중세는 과거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중세는 과거고, 그래서 중세라는 말이 약간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의 시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영어로 쓸 때도 중세적이다라는 표현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고, 우리도 지금 또 사람들 사이에서 야, 그 중세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런데 중세인들 자신들의 사고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성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대단한 방대한 책을 썼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책 많이 읽는 거를 자랑하는 책을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나 그런 거 보면 참 웃겨요. 그냥 책을 몇 번 읽었는지가 그게 뭐 그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 신학대전을 다 읽었다라고 썼는데 신학대전이 뭐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이미 신학대전을 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대전은 3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부로 나눠져 있고 실제로 현대 책으로 보면 수십 권이에요. 수십 권에서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하던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 방대한 저작을 쓰다가 중간에 관둡니다. 절필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이런 펜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거 하나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필해 버립니다. 그냥 신학 대전을 쓰다가 끝에 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중단해 버려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 완전한 존재는 인간 이성으로는 끝까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도 완전히 알 수 없고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일 뿐이다라고 누차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어떤 데서 아, 내가 신의 뜻을 안다. 라는 표현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존재의 뜻을 너같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욕심내고 있는 이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세 많은 신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부정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표현 말고는 우리가 신에게 다가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무한한 간극을 극복하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고민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신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사유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했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처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인간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존재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대가 열려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뭐 환경 파괴니 생태계 파괴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생태계 파괴나 환경 파괴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뭐냐 싶으면 사람이 가장 완전한 존재고 나머지는 그 완전 존재를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존재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중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계에서는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멸종하거나 아니면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장신구로 쓰기 위해서 잡아 죽여 멸종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장신구로 쓰기 위해서 혹은 뭐 기타 취미를 위해서 다른 종들을 멸종시켜 버리는 것은 우리가 완전과 불완전의 상태로 세상을 파악하고 인간을 가장 완전하고 나머지는 신이 그 인간을 위해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고 제대로 행복하게 뭐 좀 즐겁게 살라고 만들어 줬는 도구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타자를 대상화시켜 버리는 근대와 현대의 모습이고 그 현대의 많은 철학은 현대는 사실은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죠. 지금 살아있는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북경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고 프랑스 사람이지만 실제로 장자를 전공했고 장자를 수십 년 연구하고 막 그랬던 인물이니까 지금 저도 어제 컴패니언 투 에이시안 필로소피 그러니까 아시아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서양에서 연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받아서 보면 '와 이 사람들 정말로 많이 연구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는 지금 이 순간은 뭐 동서양을 나누어서 철학한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저도 지금 뭐 제 방에 제 옆에 보면은 저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데 여기 보면은 제가 붓글씨 쓴다고 저 서 붓하고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만년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요 작업하는데 바로 앞에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제 옆쪽에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이제 고서가 저희 집에 있어 가지고 그 서예 집이 있습니다. 지금 서예 유성 서예 집이 있고 이렇게 그 요 경북 지역에 있었던 한학의 문헌들은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조선 후기 선비들 서간들을 제가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한 400년 됐는 서양의 라틴어 책이 있어요. 여기 양피지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작은 방이 또 사실은 동양적인 거 서양적인 거 다 조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또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뭐 교육 제도나 여러 가지 보면 서구적인 것이 들어와서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났고 뭐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서구적인 것이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동서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혼합되어 있죠. 혼합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천재가 나오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자기 전통 문화가 있고 외래 문화가 강하게 그 문화에 융화돼서 들어와서 융화되기 시작하고 100년쯤 지나면 천재의 시기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보면 독일 같은 데가 그렇죠. 독일이 뭐 해보세요. 칸트, 헤겔, 피테, 셸링, 베토벤, 모차르트, 뭐 문화 예술, 뭐 아인슈타인까지 쭉 천재들이 근대부터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쭉 나오는 시기가 보면 고전 문화, 고전을 수백 년, 수천 년 지켜오다가 거기에 또 다른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철학하는 또 다른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구가 조화되는 그쯤에 어떤 새로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럴 시기의 시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과 구가 만나가지고 새롭게 융화되어지고 자와 타가 만나가지고 새롭게 융화되어져서 무언가 없었던 무엇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세라고 하는 거는 서양의 중세는 이런 용광 우리가 풀무라는 뭐 풀무에 보면 풀무에 온갖 거를 다 엮고 풀무질을 하면 그것이 다 녹아가지고 쇠가 되고 그것이 뭐 농기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세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은 근대보다 중세는 그런 풀무질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가 돼버리면 유럽이 근대다 하면 우리는 유럽이야라고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타자를 이렇게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대부터 유럽은. 그러니까 식민지의 상대죠. 그러니까 유럽 이외의 것을 만나면 너는 나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중세는 안 그렇거든요. 중세 때는 내가 남을 만나면 대화의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와 근대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근대에 와버리면 뭐냐 해보면 나와 다르면 유럽이 나와 다르면 가서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깃발 꽂고 내 땅이라고 그래요. 아메리카 대륙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했다고 그러고 거기에 깃발 꽂고 자기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는 다양성이 오히려 더 살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하는 분량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중세라고 해보면은 라틴어 해보면 이게 뭐냐 하면은 서유럽의 고전어죠. 그러면 헬라어 해보면 이게 동유럽의 고전어입니다. 동유럽의. 그리고 동시에 헬라어는 고대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뭡니까? 유대인의 언어죠. 구약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라고 해보면 이건 이슬람의 언어고 페르시아어도 이슬람의 언어죠. 근데 페르시아하고 아랍은 또 같은 이슬람인데 또 파가 달라요.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또 신약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서로 다른데 얘들이 서로 다투는 거로만 보지만 실제로 서로 번역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자, 헬라어가 이 중에서 철학이 가장 빠르게 등장했다 하면은 헬라죠. 우리가 뭐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잖아요. 그럼 헬라 철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딱 등장하고 나서 바로 잠시 있다가 뭐가 등장?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헬라 헬라어로 있던 고대 철학은 도시국가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 고대 헬라 철학 이런 말하면 도시국가의 철학입니다. 도시국가의 철학을 중국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은 제자백가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손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은 진나라처럼 하나의 큰 완조를 이루거나 한 나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근데 조그만하기 때문에 이상 국가를 구현하기도 좀 쉽겠죠. 그러니까 제자백과도 저마다 다 그 철학자들 보면 다 자기 어떻게 살아야지 이상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구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헬라스 시대에 철학들도 보면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마다 다 뭐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고민도 마지막의 고민은 그러니까 서양의 형이상학은요 원래 탁상공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양의 형이상학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를 위한 이론적 토대냐 하면은 이상 국가를 위한 이론적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한번 쭉 보면 지금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철학자가. 왜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되냐 하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만 좋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모두의 좋음을 공익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왜냐? 사익을 개인적인 좋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걔는 왕이 되고 나서 권력으로 자기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로움을 취할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왕은 우리가 왕 하면은 동아시아에서는 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조선의 왕도 그런 왕은 아니잖아요. 야, 너 죽어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왕이 아니잖아요. 철학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플라톤의 철학자 왕은 조선으로 치면 군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한 가장 완벽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조음을 알아요. 모두의. 그러니까 모두의 조음을 안다는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농사를 잘하면 그 사람은 밭농사를 하면서 손해 안 보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거를 열심히 해서 이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사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장사 잘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자기 몫의 일을 억울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러면 저마다 잘하는 것들을 다 조화롭게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어 주는 사람이 철학자 왕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끝에 가면 뭐가 되냐 하면 윤리학과 정치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학과 정치학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처음 시작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 적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 철학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서양 철학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동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좋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조금이 무시되어지고 공동체가 잘 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독재군주 시대의 이야기예요. 독재자들이 등장하면 독재자만 좋은 거고 나는 막 무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할 때 로마가 리퍼블리카라는 말을 쓰잖아요. 로마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 때 등장해요. 리퍼블리카. 근데 그게 라틴어로 레스 파블리카라는 뜻이거든요. 레스 파블리카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의 것.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왕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스 퍼블리카죠.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니 내가 이 국가에 참여하는 만큼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근데 이런 거를 잘 드러내기 좋은 것이 도시국가예요. 왜냐하면 도시국가는 쪼만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이상을 드러내기 쉬워요. 국가가 크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뭐 여러 책을 이렇게 동시에 쓰는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을 쓰는데 소크라테스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크라테스가 뭐 민주주의를 싫어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싫어했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는 말을 제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을 전체를 읽었는데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의 아테네가 민주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사람들이 다 뭐에 빠져듭니까? 돈 더 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 그거를 막 이렇게 깨우치라고 질문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행복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묻잖아요. 넌 진짜 행복이 뭐냐? 너 정말 용기가 뭐냐? 이런 거 묻는 것이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극단적으로 말 한마디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건 뭐냐 하면 부끄러움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공동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가진 거를 가지고서 너 혼자 잘 사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잘 사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참 행복이지 니 혼자 잘 사는 거 그 행복 아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융성하고 있다가 이런 철학이 있다가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도시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로마 제국이 갑자기 올라오죠. 로마 제국이 갑자기 와서 그리스도 정복해보고 터키도 정복해버리고 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로마 제국의 철학이 등장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헬라스는 이미 신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철학의 전통들이 서서히 등장했는데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 그 싸움 잘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던 그 싸움 잘하던 민족이 갑자기 전체를 지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그러니까 신화하고 철학에서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헬라스에 의존합니다. 그리스에 의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뭡니까? 그리스 신화에 있던 존재, 헬라스 신화에 있던 존재를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비너스다. 비너스다 하면은 그거 원래 베누스가 있는 것이 비너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헬라스의 아프로디테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 싶으면은 로마 제국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헬라스 철학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이 로마식 철학이 아니고 웃기게 자 이거 구분하세요.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을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로마 제국인데 철학은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하고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끝나고 로마 제국 시기에 있던 철학이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던 시기에 있던 철학은 헬레니즘 철학입니다. 예수가 있던 시기에. 그러면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은 또 뭐냐 하니까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은 제국이 됐잖아. 제국에 알맞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되면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가 제국이 되면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 동아시아에 그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투력이든 뭐든 유럽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왜 일본이나 중국까지 와가지고 무역하려고 그랬겠어요. 여기에 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자기들이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생산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아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움에서 그거 안 됐느냐? 싸움에서 유럽에 그래 박살이 났느냐? 중국이 그래 거대했는데 청나라 어떻게 저래 싸움에서 저 박살이 났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임진왜란 이후 이제 19세기까지 잘 보면 동아시아에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전쟁 기술,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은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합니다. 맞죠? 지금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미군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매년, 매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지금 러시아 같은 데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러시아 군인은 실제로 사람과 싸워본 일이 없어요. 무기만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 군대,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미국과 유럽 군대만이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같지만 실제로 외부를 향해서는 쉴 새 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죠. 매년. 그런데 잘 보면은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우리가 고려시대가 왕권이 약해져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 500년 버텼는 이유가 고려시대 내다지 지금 저기 북방민족하고 싸웠기 때문에 계속 싸우면 전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계속하면 전투력이 느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영조 시대, 정조 시대 보세요. 우리가 외부하고 전쟁을 안 하죠. 그 이후의 시대, 철종 이런 데 외부와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무기가 거북선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임진왜란 거북선 이후에 지금 서구는 계속 철갑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싸우지 못하는 나라는 무기가 아직까지 창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데 서구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팍스 로마나 이런 말 쓰잖아요. 라틴어로 팍스 로마적인 아름다움. 지금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말 쓰잖아요. 미국의 평화다. 미국이 평화를 주도한다라는데 자, 팍스 로마나는 현실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평화는 로마 제국만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자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몰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은 무역의 힘,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정복해서 노예를 잡아오고 노예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농산일도 시키고 매매하고 이래서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더 이상 그거를 정복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북아프리카 다 정복하면 그거 넘어서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글로 갈 수 없는 거고 정복할 수 있는 건 다 정복해 버리면은 사실은 더 이상 뭐 하지를 못해요. 우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그 동아시아에서도
왜 문화가 정체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과학사에 대한 과학사, 그다음 정치 권력사 이런 책 관련된 책을 읽는데 왜 중국은 증기기관을 중국이 만들지 못했을까? 영국이 만들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외국 학자가 쓴 게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그때도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가지고 수공업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영국은 인건비는 비싼데 사람을 많이 쓸 수가 없다. 그 말은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기계가. 그런데 중국, 조선 이런 나라에서는 인구가 워낙 많고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시키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속에서 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화가 발달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무역이 안 되고 노예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서서히 신분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그거 이 한마디로 그, 그 오랑캐 우리 동아시아식으로 표현하면 오랑캐죠. 오랑캐가 자국에 와서 황제가 되는 경우까지 오게 되잖아요. 로마 제국에 오면. 그러니까 서서히 신분제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끊임없이 혼란기에 빠지는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속 전쟁하고 이런 거죠. 여자는 이제 남편은 또 전쟁하러 나가고 또 자신도 전쟁하러 나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 어떤 철학이 발전할까요?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철학 시기에 발전하게 되는 게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 시대의 철학책을 좋아하죠. 에피쿠로스가 계속 쾌락주의 아닙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아니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는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명상이에요. 둘 다 끝에는 같아요. 지금 이 처지에서 스토아 철학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상황, 역사적인 정치적인 괴로움 속에 있고 이런 건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음이 두렵고 근데 죽음이 두려운 것에 대해서도 죽음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너가 죽어야지만이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등장하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닌데 죽음에 둘러싼 사람이 만든 말들이 두렵다. 라고 하는 철학이 등장하면서 그 시기에 죽음 앞에서 담담해지고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죠? 유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렵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 헬레니즘 철학이 융성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유입이 되고 나서는 그리스도교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신앙이지 그리스도교는 철학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초자연을 향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초자연. 신앙은 초자연적인 걸 믿는 거지. 자연적인 걸 믿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연적인 걸 믿는 거는 과학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거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초자연이죠.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아플 때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고쳐진다. 이런 거는 그 의학의 말이고 과학의 말이고 학문의 말이지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오는데 확 퍼지거든요. 이게 로마 제국지 역사에 참 민중에게 왜 퍼지냐 하면 아까 로마 제국이 그런 혼란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혼란기에 있으니까 혼란한 사람들에게는 뭐죠?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는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공동 분배하고 살때 지금 우리 수도원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할 텐데 중세에서 교부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아마 작년에 읽었던 건데 교부들이 썼던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면은 나누고 살아라는 말 막 나오거든요. 장사해서 내 혼자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만든 적이 없다. 모두의 것이다.
근데 네 혼자 많이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너의 기쁨 때문에 지금 결핍을 겪게 되니까 그거 네가 많이 벌어서 집에 쌓아놓고 통장에 넣어놓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선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지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교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리스도교 초기 교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회적으로 힘들고 전쟁 나가서 장애가 되어서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거죠. 아, 자기도 무시하지, 이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가 확 퍼졌는데 그 신앙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초자연적인 것이 유입이 되어진 그 로마 제국의 기본 철학인 헬레니즘은 어떤 철학입니까?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 철학은요. 헬라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고 에피쿠루스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헬라스 철학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타자에게 의존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해보면은 나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가지고 그냥 사과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냥 용서받고 구원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의 헬라스 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 중심이에요. 보세요. 이게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즘은 보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신은 도저히 인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은 선과 악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선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것도 따르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근데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이걸 헬레니즘에서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 부탁을 한다? 야, 그럼 그 신은 악마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아니,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야, 그런 신은 악마다. 이게 헬레니즘이고 히브리즘은 아니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선이에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아까 로마 제국의 철학은 헬레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레니즘을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종교로 지금 새로운 종교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모순되는 두 개가 만났으니까 이 두 개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화해시키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들은 절대적인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요. 그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보세요. 거기 신화에서는 안 죽는다 뿐이지 거기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아요. 맞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뭐 제우스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자 보면은 음탐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막 음탐한 짓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매우 철저히 인간적이지 신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것이지 그 안에 막 헌신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고 이런 모습은 없잖아요. 제우스의 그 아빠인 크로노스라는 존재는 뭐 다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 매우 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스 철학에서는 매우 강한 인간 중심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헬라스 철학은 히브리즘이나 동아시아에 없는 게 있어요. 동아시아에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즘에서는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에 보면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선지자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하자는 거를 따르는 이유는 모세가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 거고 동아시아에서도 황제가 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가 옥황 상제의 아들이다. 그게 하늘의 뜻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는요. 신정 정치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 시대를 이래 보면은 민주제죠. 그러니까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살 때 민주정이잖아요.
민주정에 무슨 신정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신정 이전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신정 이전에는 그 몇 명의 사람들, 힘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아니면 국가를 대표하는 몇 명의 사람들, 100명이나 뭐 30명이나 이렇게 있어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정치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의 신탁을 받았거나 어떤 단일한 존재가 등장해서 신의 뜻을 아니까 내가 지도자야 되겠다. 이런 시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신정 시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 신화 그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그 종교는 누구 한 사람을 신이 사람을 대표시켜서 너가 이 민중을 다스려라 이런 신은 또 아닌 거예요. 매우 사람처럼 친근하고 사람들이 뭐 그 이제 거룩의 모습으로서 그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헬라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즘을 만났을 때 충돌하는 게 이제 중세 철학과 중세 신학의 첫 번째 가장 뜨거운 논쟁인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히브리즘에 있으면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는 구체적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타협점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야, 우리가 믿는 거 예수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는 것은 엄밀하게 치면 사람이에요. 신의 뜻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헬레니즘적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전통에서는 아까 말했어요. 사람화된 신을 믿는다 했잖아요. 제우스 보세요. 사람화된 신이잖아요. 제우스가 어떻게 신적인 신이 아니죠. 제우스가 어떻게 신적인 신이면 우리가 생각하면 공의를 생각하고 이래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전통에서는 사람화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된 사람, 사람이 된 신, 결국은 구체적인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이라고 묘사해도 거의 대부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을.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까 신비라고 했잖아요. 초자연, 신앙. 이것을 합리적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헬레니즘의 철학이 대거 동원됩니다. 왜냐면은 신앙은 그대로 있으면 신학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신앙이 신학이 되어야 되는가? 신앙은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자, 여러분들이 신앙적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신앙적 경험을 해서 자기는 어떤 신이 있다는 걸 100% 확신했어요. 이제 신을 경험했어. 근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이성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왜? 설득해야 되니까. 모든 경험은요, 내 개인 안에서는 언어를 넘어서는 신비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입 밖을 나오거나 내 글이나 말이 되어지는 순간에 합리적 수단을 거쳐야만 돼요.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미스터리한 것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합리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니까 아까 철저하게 자기 인간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던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철학으로 신앙을 합리화시키면서 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이 없으면 신학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에 사용되어지는 표현들 있죠. 우리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체가 실체거든요. 헬라스의 우시아 뭐 이런 표현, 이거 철학의 표현입니다.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표현인 거예요. 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다루 논쟁했었던 거. 그 논쟁에 사용되어진 언어들 전부 철학의 언어입니다. 왜? 합리성을 가져야 되니까 철학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서로 논쟁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 신앙, 나는 하느님을 믿어요. 신을 믿어. 그러면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울 가야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서울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 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다 하면 서울로 가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의 여러 수단이 뭐냐 하면 철학이에요. 그럼 이 철학을 어떤 철학을 활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신학이 달라지게 되면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초기에서는 가톨릭이 정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나머지 곱트교는 이단으로 봅니다. 왜? 곱트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달라. 너희는 이단. 근데 지금 또 곱트교는 있거든요, 이집트에. 그럼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정통이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정통이 다수화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통이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요. 서로마의 종교 그리스도교만 정통으로 알고 있어요. 불행히도 유교나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서유럽 사람들이 썼는 철학사나 세계사를 통해서 그 시기를 보기 때문에 중세에 다양한 전통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정통만 그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이단으로 봐버려요. 근데 실제로 중세는 다양한 정통들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정통이 등장했다는 것이 이성이 신을 향한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되냐 하면 8세기쯤 마무리됩니다. 8세기쯤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종교 이제 동서방 교회가 모두 인정하는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게 이 무렵입니다. 그럼 이제 곡이 아닌 거는 전부 이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8세기 이후에는 뭐로 다투느냐 하면 교회론으로 다툽니다. 교회 이제 신은 삼위일체고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이까지 다 타협을 받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 가지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성직자는 어떤 존재고 이런 거로 막 다투기 시작해요. 그게 다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신구교로 나눠지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 제일 처음에 자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스 철학을 활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앙은 뭐예요? 어느 역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그죠? 근데 이것을 근데 또 예수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예수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람어가 그 신약 성경에 나온 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중간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하고 막 이렇게 번역 없이 이상한 발음이 나와요. 그게 예수의 모국어입니다. 예수의 모국어는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는 것도 민중을 생각한 초대 교회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어는 매우 소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말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는 아람어로 말을 했지만 아람어로 신약을 예수의 말을 적지 않아요. 가장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의 말을 적습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라틴어 이전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래 모국어가 라틴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걸 또 라틴어로 번역해요.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해서 자기 모국어가 라틴어인 사람은 이제 헬라스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철학의 도움으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슬람이 새로 등장하거든요. 이슬람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이슬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하고 중세 이슬람은 좀 달라요. 자,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새롭게 신앙 이렇게 종교가 시작한 거잖아요. 종교가 그 그리스도교보다 늦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우리도 합리화 시켜야 된다. 우리 이슬람 신앙을 그냥 총칼 들고 가가지고 야 믿어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뭐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교로 있었던 사람하고 지금하고 지금처럼 안 싸웠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서 아랍 적병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할 수 있다. 신약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웃이 아랍이니까 아랍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슬람이 초기에 뭐 하냐 하니까 번역의 학교라는 곳도 있는데 아랍어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다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다가 보면 번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언어로 번역하면서 뭐가 들어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 고유한 철학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기 고유한 철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랍어는요. 저도 아랍어를 공부해보니 아랍어는 비동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양의 철학은 존재론이니까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근데 아랍어는 있다 없다가 유럽 언어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지해질 수 있죠. 왜? 자기 언어로 없는 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그 애씀 가운데 자기 고유한 형이상학적인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아비첸나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오면 아주 고유한 형이상학이 완성됩니다. 이 형이상학이 이제는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유럽에 전해져요. 이거로 이 번역에 도움을 받았고 아비첸나를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슬람 철학을. 그래서 이슬람 철학을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자기 형 이상을 구성한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중에서 존재론에서 상당한 부분은 이슬람 철학자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교 철학자입니다. 유대교 철학자 마이모니데스 이런 사람. 이 히브리어로 하겠죠.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교니까 유대인이니까. 이 철학도 라틴어로 번역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막 철학적 성과가 있어가지고 되니까 14, 15세기 되니까 이 라틴어로 철학적 성과가 바로 옆에 동로마 제국이죠. 바로 옆에 또 헬라어로 번역돼 들어가요.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인 그럼 다 모여 들어갑니다. 다 비잔틴은 그 헬라어를 쓰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소로마로부터 새로운 소로마식의 신학이나 철학도 수용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아랍하고 있으니까 아랍 철학도 잘 알죠. 그러다가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게 멸망을 당하고 비잔틴에 있었던 수많은 학자들이 가장 가깝게 도망갈 수 있는 데가 뭡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자기들이 비잔틴에 갖고 있었던 그 많은 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을 풀면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르네상스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보면은 뭡니까? 수많은 고전어들이 서로 번역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서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나는 라틴어로 된 글만 있고 라틴어로 된 사고만 하고 딴 사람들 언어로 된 거는 다 이단이니까 전혀 내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게 중세가 아닙니다. 중세는 치열하게 자기 언어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전어 그다음에 고대어 고전어 이랬는데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대어도 사실 쐐기 문자 뭐 이런 거 이집트 상형 문자 있으니까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추론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고전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전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전어가 하나의 사상 공동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왜냐면은 한문이라고 하는 고전어는 동아시아의 유교와 도교라고 하는 사상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불행하게도 동아시아 외부의 것을 받아들인 건 불교밖에 없었어요. 불교가 산스크리트어로 된 것이 현장과 구마라지 같은 사람에 의해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거죠.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서 유교의 전통 사고하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주자학, 이제 성리학, 그러니까 신유학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정도 선의에 있었다면 지중해 이 근동으로 가면 매우 치열하게 서로 다른 다양한 고전어들이 서로 번역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슬람 철학자 이븐 루시드라는 사람이 너무 철학적으로 탁월해서 그를 그러니까 주회자,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거든요.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자 그 자체라고 막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던 사람이지만 그 철학의 면에서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라고 서로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로 다른 언어권이 번역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속에는 주관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주관이 들어가고 번역 운동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거를 풀이하는 것. 풀이하는 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풀이하고 나서는 뭡니까? 고유한 철학이 등장하죠. 그 고유한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의 지역 언어로 하는 철학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 지역의 언어로. 이제 더 이상 고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막 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세기가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마무리는 언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라틴어로 막 했죠. 헬라어로 막 하죠. 번역되고 막 그러다가 서서히 이게 모국어로 철학하자 이래 된 거예요. 이제 라틴어로 고민하던 거는 생각해 보니까 야,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언어이고 그 성직자들의 언어이지 진짜 내 언어가 아니잖아. 이런 게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중세 마지막 강의할 때 등장했죠. 라무스나 이런 사람이 뭐냐 하면은 지금 조선식으로 이야기하면 노비 출신인데 성균관 대제학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노비 출신의 사람, 그러니까 농노 출신의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 사람이 결국 나서 사회를 막 비판합니다. 야, 우리가 라틴어로 철학하는 것은 이거는 비판해요. 왜 비판하냐라고 하니까 라틴어로 철학하는 것은 이 시기에 지금 민중들이 자기가 생활 속에 있는 언어로 철학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입장벽이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모국어로 철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농노들이 나도 자기는 농노인데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교육까지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없다.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비싼 거는 처음부터 라틴어를 알고 돈이 많은 사람만이 대학 와서 새로운 이렇게 철학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진입장벽 아니냐 이거. 그래서 그는 근데 결국은 그가 이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폭행당해 죽어요. 폭행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이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 서로 고전어끼리 서로 번역하면서 소통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의 움직임이 서서히 어디로 가냐 하면은 민중들의 언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라틴어는 보편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 전체가 쓰는데 서유럽 사람 전체가 쓰는 게 아니고 저 정확하게 말하면 서유럽의 권력자들과 성직자들만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들도 라틴어 안 배우고 농노들도 안 배우고 그 다음에 성직자 아닌 일반 민중들도 라틴어 안 배우는데 그거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철학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래서 서구에서 이미 13, 14세기에 마이스테 카르트 같은 사람이 독일어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철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시장에 나가서 철학하기 시작해요. 시장에 나가서 시장 민중들과 철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단테 철학자인데 그 단테가 지금 라틴어로도 글을 남겼지만 신곡 같은 경우는 자기 모국어로 글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데카르트 보면 라틴어로 남겼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프랑스어로 자기 모국어로 글을 남기고 칸트도 라틴어로 남겼지만 독일어로 순수 이성 비판 같이 자기 주요 주작은 독일어로 남겼거든요. 그렇게 철학의 언어가 진짜 민중 나의 언어로 1인칭의 언어가 되어지면서 중세는 마무리됩니다. 중세는 그때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가 이제 철학의 언어가 되면서 중세는 마무리되고 근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근대에서 현대 철학이라고 하면 진짜 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근대 철학이라고 했을 땐 그래도 고전을 들고서 철학하는 것. 야,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걸 알아야지 철학하지. 그런 거 모르면 철학 못해. 이제 그걸 번역해서 모국어로 하는 거지만 적어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알아야 될 거야.
알아야지 철학하지 뭐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는 시대에서 니체나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뭐냐 하면은 아니 내 자리에 내 삶의 치열함이 철학의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 현대 철학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뭐 당연하겠죠. 석사 박사 뭐 학사가 아니니까 학사가 아니니까 석사 박사가 당연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칭의 철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내 나의 언어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철학이 발달되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럼 중세 철학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세 철학은 중세라고 하는 시간적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용광로 같은 아까 했던 풀무 같은 거예요. 풀무. 그 안에 다양한 서로 다른 종교의 서로 다른 철학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라고 하는 모습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철학들이 그 안에서 지금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지. 중세가 뭐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귀 닫고 듣지도 않는다. 이런 거 중세 아니에요. 이런 거 중세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한다. 아까 중세는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족한 인간이면 그와 대화를 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라는 사람 중세 말 근대 초기의 철학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슬람 철학, 이슬람의 사상을 배격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대화의 대상이에요. 다른 종교라고 해도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등장하고 우리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보면은 한국의 이야기, 한국은 어 제가 이제 뭐 혹시 제 책 대한민국 철학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철학사에서 제가 한국 사상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인데 보통 별로 그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약용보다 저는 정약용 선생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 사상책을 한글로 집필합니다. 한글로 이제 원래 번역인데 원래 한문으로 있는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어, 번역했다기보다는 새로 저술했는 식으로 풀어 번역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의미 있냐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 하더라도 철학의 언어가 아니었어. 사상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던 조선에 있었던 선비들이나 누구도 한글로 자기 사상서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정약종에 이르러 드디어 뭐가 등장하냐 하니까 한글로 쓰인 사상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리대로 나는 대로 읽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학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학에 갈급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한문을 몰라도 한마디로 왜 백정들이 그 서학의 이론을 알고 있지? 백정이 많이 죽잖아요. 그 이제 그리고 백정 뭐 사회적 약자들 지금으로 보면 그들이 사실 한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학을 알지? 그 이유는 정약용 같은 사람이 한글로 쓴 신학 서적이 사상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주교요지라는 책이거든요. 주교요지. 그러면 주교요지라고 하는 책을 저는 그 어떻게 보냐면은 그 중세기에 라무스나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국어로 철학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로부터 금방 조금만 지나니까 데카르트가 바로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까 이제 그런 움직임에 민중들 서양에서도 막 유럽에서도 목말랐던 거죠. 이제 야 라틴어 아니라 정말 내 언어로 철학하고 싶다. 루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것이 민중들이 야 라틴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라틴어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로 신을 만나고 싶다. 나의 언어로. 그런데 이제 루터를 통해서 나의 언어로 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도 정약종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의 언어로 신학하기 시작한 사상을 하기, 철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수훈, 최재우가 또 한글로 그 동학 사상서를 써내잖아요. 그러니까 목말랐던 거라고 생각해요.
서양에서도 사실은 흑사병이나 그런 것이 나돌면서 민중들이 우리가 이 어려움, 실제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뜻을 품고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뜻을 품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 서로 문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하니까 거기에 아까 마이스 데카르트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고, 우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한글로 쓰인 사상서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글 소설이잖아요. 한글 소설 같은 것들이 지은이가 마땅히 지은이가 없잖아요. 그게 저는 집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었던 낮은 민중들, 힘없는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그 소설 읽어가면서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을 우리로 만들었다. 우리로 있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이렇게 그 공감하고 나와 똑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 나의 주체성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주체성을 이루게 된 거고, 이 우리라고 하는 주체성을 이루고 나니까 저런 주교 요지 같은 사상서가 우리의 언어로, 또 내가 한국어로 내가 또 철학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있지만 중세 서유럽에서도 동유럽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인다. 그게 잘 안 되면 그 사회는 경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개별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이 막히면 그 사회는 경직되어져. 왜냐? 그러면 그 언어를 아는 자만이 여전히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여기서도 보면 이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언어적으로 수많은 고전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헬라어 뭐 배우려고, 저도 헬라어, 라틴어, 뭐 아랍어도 좀 공부했고 페르시아어는 제가 뭐 생긴 건 비슷한데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곱터도 제가 뭐 좋아하고, 이거 지금 또 불교 같은 거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저 뭐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티베터 배울 수도 있죠. 한국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사상 고전을 연구하기에는 제가 대학 제일 처음에 20년 전에 석사과정 들어간다 할 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산스크리트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독학했거든요. 어디 누구 가르쳐 주지도 않고 책 사거나 아니면은 그 국문과에 있는 선생들이 범어라고 자기도 잘 모르는데 이제 일본어를 그냥 번역했다던가 뭐 이런 책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산스크리트어 보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잘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인데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산스크리트어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라틴어, 곱트어 이런 거를 사실 다 알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완성된 철학이 중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보세요. 이황이 살던 시기하고 데카르트 살던 시기는 사실은 이황이 데카르트보다 살짝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배예요. 그런데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기는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황이나 그 야마자키 안사이, 이 사람도 사실은 뭐 인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주류학자죠. 이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도 보면 전부 다 한문으로만 사상을 전개했잖아요. 한문으로만. 그런데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미 프랑스어로 이제 사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근데 우리나라에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서당하고 서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당은 서원은 예를 들어서 조금 수준이 높다면,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학이나 뭐 이 정도를 배우는 곳인데, 소학 언해가 있죠. 그러니까 소학 언해라고, 그 왜 소학에 토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대학 언해도 보면 대학 지독 하면서 옆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조선 왕조 때, 조선 시대 때 성리학 그 이념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한문은 모르니까 이 언해라고 옆에 글자를 발음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역사의 재미난 겁니다. 이거를 왜 만드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리학의 가치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민중에게. 그런데 그거를 읽으려고 하면 당장 한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당에서. 그래서 서당이 한글 교육의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당이 소학 언해를 익히기 위해서 훈장이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은
한글 읽는 법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이 등장하고 한글언에 읽는 법을 나오고 나니까 한글 소설이 나와요. 왜 이제 민중들이 읽을 수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한글이잖아요. 우리 문법필요 영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배워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글 소설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내 억울한 일, 그 다음에 훈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관공서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관공서에 내 억울한 일이 있다고 소장을 쓰려고 하면은 그건 한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한문으로 쓰면 훈장이 소장을 써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훈장은 대충 몰락 양반이니까 양반들이 소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 억울한 일을 많이 듣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 편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재우도 훈장 출신이고 전봉준 또 훈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힘없는 양반인데 그 이제 그들에게 민중에게 그렇게 민중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퍼져갔던 것들은 아마 저도 그 제가 할 수 있으면 그 뭐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잘 하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제 이렇게 그 성리학하고 양명학, 조선 성리학, 조선 양명학, 그 다음에 그 후기, 그 한글 소설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민중들의 철학을 정리하려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양의 민중들도 자기가 라틴어로 철학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네, 자기 철학하려는 욕심, 그러니까 시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보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억울한 노비들도 분명히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했지 나는 당연히 억울해야지 하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요렇게 여기서도 보면 음, 어, 요하네스 에카르트 이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철학을 했습니다. 라틴어로도 하고 자신의 언어인 독일어와 이제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 둘 다 했어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전집을 보면 독일어 전집, 라틴어 전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란테 델리 알리길. 자, 우리 줄여서 단테라고 하죠. 이거 원래 단테의 본명이고 이거는 단테의 별명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도 별명이거든요. 원래는 아리스토클레스가 원래 이름이고 플라톤은 별명입니다. 넓적한이라는 뜻의 별명인데 단테도 역시나 모국어와 라틴어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철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서로 다른 고전끼리 서로 번역하면서 활발해졌고 서로 다른 고전끼리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전어가 자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또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철학의 중심이 완전 자국어로 넘어가면서 중세의 시대는 언어적으로 종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이야기 중에서 혹시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무슨 이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라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